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 후보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요새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집중했고 심상정 후보는 여성과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부실 논란에 대해서 미흡한 준비로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당일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세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두화 대변인과 함께 내일로 다가온 20대 대선의 마지막 유세 전략과 판세 분석, 그리고 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과 대장동 관련 의혹 등 막판 변수로 떠오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오늘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돌며 중도층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한 명의 지인이라도 더 설득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왕국과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민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양강 구도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무능한 후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를 살릴 후보와 경제를 망칠 후보, 안정된 후보와 불안한 후보, 평화를 지키는 후보와 전쟁 위기를 고조하는 후보, 어떤 후보와 함께 3월 10일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초박빙 접전으로 치러지는 대선, 이 후보는 단 3표가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며 지지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주변인들을 더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표로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순간 단 한 명의 친지들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들의 현명한 결단을 언제나 믿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하고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특사를 보내 외교 채널을 다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50조 규모의 긴급 재정명령 또는 추경으로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운 이 후보, 경기 파주에서는 평화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오늘 하루 자신의 정치적 홈그라운드 수도권에 집중했는데 잠시 뒤 저녁 7시부터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대규모 유세에 돌입합니다. 이후 이 후보는 서울 홍대 거리를 찾아 젊은 층 표심을 두드리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제주에서 유세를 시작해 서울을 끝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두 모여 원팀 유세에 나섭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전날 일정을 취소한 제주에서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 유세를 시작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퍼컷을 날리며 제주 동문시장 광장에 등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약속만 하고 기대를 저버린 정치 세력과는 다르다며 민주당을 겨냥하고 신공항 건설과 사산 보상 등 제주도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1번으로 결승 테이블 끊고 이 나라를 바꾸고 제주도를 바꿀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180석으로 탄핵할 거라 떠들고 다닌다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투표와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부산을 향한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같은 부정부패가 있다면 경제 번영을 시킬 수 없다며 또다시 머슴론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는 거, 이것이 우리 경제 번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엉터리 머슴들이 있는 나라에서 절대 경제 번영 불가능합니다. 대구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보수 표심을 자극했고 대전에선 충청의 아들을 자임하며 대전을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등 그동안 공개한 한 줄 공약을 다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유세는 서울시청 광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모여 원팀 유세에 나서며 이후 선거운동이 끝나는 자정까지 청년층이 많은 건대 입구역과 강남역을 돌며 표심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대학가를 훑으며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심 후보는 소신 투표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유세 타깃층은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심 후보는 고려대를 시작으로 한양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가를 돌며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중도 사퇴를 언급하며 이제는 거대 양당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신 투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싫어서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찍는 표는 결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소신 투표만이 내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한 표입니다, 여러분. 심 후보는 통합의 정치도 강조했습니다.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정치라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이 수저사회를 바꾸지 않고 공정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정치를 바꿔야 되겠죠? 네. 이 정치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심 후보는 또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성평등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거듭 성평등 실현 의지도 다졌습니다. 심 후보는 잠시 후 홍대와 연남동 일대를 돌며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내일 당사에 개표 상황실을 마련해 투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사전투표를 한 심 후보는 자택에서 머문 후 출구조사 발표 전에 당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부실 논란에 대해서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미흡한 준비로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투표에는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둔기 피습을 당한 지 하루 만인 오늘 퇴원해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역 1인 유세에 나선 송 대표는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에 나와 다시 거리에 섰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 대표는 앞서 SNS에서 위기의 전환기에 이재명이라는 상대적으로 더 잘 준비된 도구를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음성 파일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포털뉴스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무관용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오늘 확대 선대본 회의에서 민주당이 텔레그램 비밀방에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 댓글 조작 지시를 내린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본부장은 명백한 불법 선거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 조작 행위인 만큼 관련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로 제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이미지 어디에도 여론 조작을 지시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11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한 목소리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성평등 국가가 실현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선거 운동 날인데 이 초박빙 승부 속에 이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후보들이 총력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재명 후보의 막판 유세 지역은 어디였나요? 네, 이재명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선대위를 총동원했습니다. 네. 이 초접전 승부인 만큼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특히 이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고양과 파주, 인천을 돌면서 경기도 서부권에서 유세를 펼쳤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평택과 용인, 성남 등 경기도 남부 지역을 돌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경기도 하남과 양평 등 동부를 맡으면서 선대위 지도부가 경기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유세 동선을 짰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막판 유세의 하이라이트는 잠시 후인 저녁 7시부터 광화문 청계광장 유세입니다. 광화문 하면 촛불 집회가 떠오르는 만큼 이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중도층의 표심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밤 9시 이후에는 확성기를 사용한 야간 연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밤 10시 반부터 자정까지는 이 홍대 일대를 다니면서 청년층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막판 유세 지역으로 이제 수도권에 집중을 했고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선거 마지막 날 제주도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이 당초 윤 후보는 어제 원래 제주도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네. 이 수도권 판세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제주도를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다시 제주도 일정을 잡은 건데요. 이 부산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공동 유세를 펼쳤고 대구에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사전투표에서 호남권 투표율 평균이 50%에 달하는 데 반해 이 경북 지역은 평균 35%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산과 대구를 돌면서 본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어 대전에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한 뒤 서울에서 막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유세 동선을 보면 제주도에서 시작해 경부선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유세 동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의 자취를 덮으면서 막판 지지세를 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울에서는 시청 광장에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 등 원팀 유세로 선거운동 대미를 장식하고요. 확성기 연설이 금지되는 밤 9시 이후에는 건대 입구역과 강남역에서 거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전남과 전북을 돌면서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고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하루 종일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 국민의힘 선대위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훑으면서 막판 표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선거 막바지에 이제 사전투표 관리 불실 논란이 일었고 또 송영길 대표 피습 등 사건 사고가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엊그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민주당은 이 녹취록을 계기로 대장동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 민주당은 대장동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적어도 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는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법사위를 소집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장동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 패색이 짙어지자 마타도어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그런 녹취록도 나왔죠? 네, 어제 한 언론
그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수행비서였던 이 백모 씨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녹취에서 백 씨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비서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 라인이 싹 다 우리한테 있다. 또 작업해 놓은 게 많다라며 이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 씨가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잠정 표결에서 잘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후보가 무죄 7, 유죄 5, 기권 1로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이 임 씨의 발언이 근거가 없지 않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백 씨가 사적 대화 자리에서 허세를 부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막판 유력 대선 후보들의 유세 지역 그리고 김만배 씨의 녹취록 공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3% 대 10%입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본투표일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에 나선 각 후보들과 여야는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최종 득표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측은 막판 판세를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오늘 나온 민주당 선대위측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희가 바짝 붙은 상황에서 조금만 힘을 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역컨벤션, 역풍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좀 도드라져 보입니다. 어제 우상호 본부장이 1.5%포인트 승리 얘기하시던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전 좀 더 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얼마나요? 한 3% 보세요? 목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역풍과 여성 유권자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3%포인트 차 정도로 승리할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격차가 초박빙으로 좁혀졌고 야권 단일화 이후 역전이 이뤄졌던 건데요. 조응천 공동상황실장 역시도 현재 판세를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 회수권 한 장 차이라면서 최근 여성 표심의 변화를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며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큰 포인트차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자기들이 뒤집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부 결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희 후보가 그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5에서 8% 정도 사이에 이제 좀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층까지 흡수하면 10%포인트 격차까지 날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역전 주장이 내부 결집용이라면서 윤 후보 압승을 전망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민주당의 판세 해석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와 똑같다면서 서울은 10%, 부산은 20% 정도 격차가 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투표율을 코앞에 두고 비관적인 전망보단 희망적인 전망과 자신감을 보이는 게 당연한 모습이긴 한데요. 3% 차와 10% 차 승리를 예상한 여야, 과연 최종 결과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두 번째 정치톡은 가려진 재보선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일 대통령 선거일은 전국 5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그리고 대구 중남구 지역인데요. 이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 서초 갑과 또 대구 중남구 이렇게 제외하고 세 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국민의힘도 대구 공천을 포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선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민들은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만큼 꼼꼼히 살펴서 투표해야겠죠. 먼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무려 10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중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게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른바 진보 4당 단일 후보로 결정된 정의당 배복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삼선의 종로구청장 출신의 무소속 김영종 후보가 얼마나 선전을 할지도 관건입니다. 서울 서초갑은 거대 양당이 유일하게 맞붙는 곳인데요. 지역위원장을 오래 지내 서초통으로 분류가 되는 민주당 이장군 후보와 압도적인 지지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서초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경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대구 중남구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민주당 백수범 후보와 국민의당 권영년 후보, 과거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재선의 무소속 주성영 후보 등이 혼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해당 지역에서 각각 3선과 4선을 지낸 중진 출신의 국민의힘 김학용, 정우택 후보가 다시 원내 진출에 성공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 걸린 5석의 의석은 여대 야소인 현 국회 상황을 뒤집진 못합니다. 다만 대선 결과 맞물려서 새 정권 초기 전국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치열한 대선 경쟁이 가려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지역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후보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잘 살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20대 대선의 마지막 유세 날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마지막 유세 전략과 대선 판세 분석은 어떤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네네. 우선 어제 선거 유세 중 피습을 당했던 송영길 대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퇴원을 해서 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에 합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송 대표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괜찮죠? 우선은 지금 어제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봉합 치료를 했고요. 전문의 같은 경우는 모든 일정을 조금 어제는 다 취소하고 오늘도 조금 말렸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밤까지는 한번 보고 오늘 새벽부터 다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재명 후보를 같이 만나서 포옹을 하면서 서로 이제 위로도 하고 고마움도 표시하고 포옹을 하면서 결의를 다지셨고요. 아침부터 혼자 또 여의도에서 1인 유세를 시작을 했고 또 여성의 날까지 다 챙기시고 다시 한번 유세 현장에 갔다가 저녁 6시에 우리가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 하잖아요. 거기에도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망치로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러울 텐데도 그러니까 우리 대표께서는 후보의 어떤 절박함,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공포감이 있지만 그래도 유세 현장에 꼭 나오셔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으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고향 파주 인천을 돌고 잠시 후에는 광화문 청계광장 유세에 이어서 홍대 거리에서 피날레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 일정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고 또 어떤 전략일까요? 우선 어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제주, 네.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인천, 서울, 오늘 딱 이렇게 서울까지 가는 거였었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상승세를 타고 올라온다라는 거였었고요. 청계광장은 촛불 혁명이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자,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곳인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로 역사를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도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코로나로 국민들께서 많이 어려운데 그런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유세 차량 유세가 9시까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9시 이후에는 홍대 입구로 이동을 합니다. 전체 다 이동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열지 못한 분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여야는 서로 엇갈리는 판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3월 들어서 오차범위박 무죄로 바뀌었고 10%포인트 정도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재 판세와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우선은 여론조사가 우리 여론조사 공표 전에도 10% 이상 표차가 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좀 저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였고 계속 여론조사 공표 전에요.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이 무슨 전략인지 좀 이상하다. 근데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또 조사도 하고 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우선은 TK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동안에 저희가 TK에서 어려웠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21%밖에 못 받고 김대중 대통령도 10%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공표 전에도 30%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부울경에서 40%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꼭 이재명을 투표를 해주시면은 저희 분석 결과는 2.5%로 저희가 승리할 거라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내일도 유사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우선 선관위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책임을 분명히 좀 어떤 결과로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내일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사전투표 때는 개표소가 투표할 수 있는 곳이 3,500여 곳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일은 14,000, 그러니까 14만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에서 웬만해서는 10분 거리 내에서 투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확진자 분들께서는 원래 당초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오는 시간,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6시 50분으로 좀 20분이 늦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소가 가깝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많이 이렇게 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이런 문제 없이 수월할 거라 기대를 하는 거고요. 국민들께는 선관위에서도 지금 사과는 했지만 더 깊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제주에서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거쳐 올라오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 담긴 의미와 판세 전망,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두화 대변인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예. 네, 드디어 내일 이제 대선의 날인데 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5시간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오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전국을 이제 훑으며 마지막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피날레 유세를 건대 입구와 이제 홍대로 잡았습니다. 이 마지막 유세에 담긴 의미 그리고 마지막
담긴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토를 종단을 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시작하셔가지고요. 부산을 가셨다가 대구 서문시장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 이제 시청광장 거기까지 오셨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광장에서 지금 9시까지만 유세 차량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통합 유세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는 건대 입구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젊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11시까지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12시까지 자정까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1시에 건대 입구 가셨다 마지막에는 이제 강남역에 가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를 종단하면서 제주도는 지금 정말 따뜻하다고 하는데요. 그 네. 봄 소식, 물리적인 계절에서 오는 봄 소식이 이제 국민들이 새 시대를 열망하는 그런 봄 소식을 여기 광화문, 서울까지 국토를 전체를 종주하면서 끌고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마지막 서울 유세는 이제 시청광장, 광장이라는 데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불러내 주신 분이고요. 국민들이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광장에서 이제 유세 차량 이용하는 유세로서는 마지막 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 곳곳을 누빌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내일이면 이번 대선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민주당 측 상황을 보면 깜깜한 기간 동안에 2030 여성 등을 비롯한 부동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게 상승세로 연결이 돼서 역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막판에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2030 여성 얘기하시는데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젊은 층들도 저희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건 선거 과정에서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사로 26년을 살아오면서 법 집행을 하면서 뭐 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재명 후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가혹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가혹한 살인 사건을 뭐 2건이나 변론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심상정 후보와의 마지막 토론회 봤을 때 심상정 후보가 김지은 씨 2차 가해자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으니까 좀 찾아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라고 그 전에 토론회부터 계속 부탁을 했는데 왜 조치를 안 취하시냐 이랬더니 뭐 사람이 2,000명이나 있어서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만큼 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성들이 그런 부분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일화로 인한 효과도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권에서는 이제 곧 야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야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여권에서는 계속 뭐 역풍이 불 거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저희는 그 정권 교체 지지율이 높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일화를 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단일화를 해낸 이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에게는 국민들이 순풍을 불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그 역대 최고치 36.9%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 1, 2, 3위 지역이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 이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높은 사전 투표율 이 유불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 주장처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집하신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사전 투표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효과일 수도 있지만 또 일각의 분석은 원래 사전 투표율이 뭐 평균 투표율보다 호남 지역이 좀 높기는 한데 이번엔 유난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그
그전에는 투표를 안 하던 분들이 투표를 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호남 지역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보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는 뭐 30%까지 뭐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어떨지 모릅니다만 지역 밀착형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쇼핑몰 도입이라든가 이런 복합 쇼핑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고 지역에서 일자리도 얻으실 수 있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밀착형 공약을 얘기하면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커뮤니티나 아니면 맘카페에서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표를 안 하시다가 투표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이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제 네.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 호남에 공을 들인 만큼 이준석 대표가 자신하는 만큼 높은 사전 투표율이 국민의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현상, 민주당의 다시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호남 그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은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계속 노력해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국민의힘 선대본 차원에서도 부정선거 의심사례 신고 접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불복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 6일 날 대한변협에서 성명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대한변협에서 뭐 직접 투표, 비밀 투표라는 헌법의 대원칙,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무시됐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 부실한 선거 관리는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위신도 손상됐다라는 게 성명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 이전에 본선거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선거 이후에 이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 사전 투표를 상당히 독려했거든요. 네. 저도 사전 투표를 했고요. 우리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사전 투표를 하고 이제 김건희 대표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에서 하면서 사전 투표 독려를 저희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지지자들 중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조금 의혹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막 사전 투표 하라니까 일부는 하시고 또 일부는 갸우뚱하면서 본투표까지 계셨는데 저희 보고 헛똑똑이라고 이 봐라 사전 투표가 이렇게 부실하지 않냐 그러면서 본투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부정이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실한 선거 관리, 무능한 선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관위 직원들 이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그리고 고생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투표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이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게 후속 조치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제보도 받고 관심도 기울이고 이제 감시단, 투표 감시단도 있고 참관인도 있으니까요. 본투표를 꼭 하셔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정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본투표를 꼭 해주십사.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그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8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80%를 넘을 걸로 일단 많이들 전망을 네. 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26%일 때 네. 이제 본 투표율이 77%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약간은 저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솔직히 나도 언제 코로나가 걸릴지 몰라 이래서 사전 투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제 주소지에는 영원히 주로 살아서 이제 주소지에 잘 못 가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사실은 본투표를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죠.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함, 사전제도 정착,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투표율도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통 80%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85%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13대 대선이 80% 후반대까지 나왔더라고요. 87%인가 모르죠. 저희가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80%는 어쨌든 80은 넘을 것이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뭐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막판에 이게 대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보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게 김 씨 이제 녹취록에 담긴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이제 일축을 했는데 이런 그 일축한 그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녹취록만 우선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녹취록이 전체 녹취는 1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온 건 한 12분 정도예요. 그럼 일정 부분 줄어든 건 사실이겠죠. 발췌되면서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편집되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작년 9월에 이 부분 녹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벌써 김만배 씨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언론에 근무하는 뭐 누구 씨, 뭐 이런 분이 아주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는 뭐 조선일보, 문화일보, 주간조선 등에서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그럼 위협을 느꼈겠죠. 이제 언제 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느꼈을 건데 왜 지금 이 부분을 공개하는가 시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라는 신모 씨가 이 보도한 언론이라고 해야겠죠. 뉴스타파의 자문위원인지 계약직인지 하여튼 뭐 2년 동안 한 8천만 원 돈을 받고 계시는 그 관계자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도할 땐 보면 제3자한테 제보를 받았다. 이래서 아니 회사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라고 대표한테 물었더니 뉴스타파 대표께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이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게 본인들 변론용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뭐 시장님이 1,000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이런 녹취록이 보도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물타기로 과거의 거를 갖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언급된 그 조 씨라는 분이 작년 11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윤석열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장이 뭐 윤석열 후보가 봐줬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토론회에 나와서도 커피 왜 타줬냐고 윤석열 후보한테 커피 왜 타줬냐, 조 씨 왜 봐줬냐 그러는데 커피 타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게 지금 조 씨의 진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도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윤석열 검사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몰라도 윤석열 검사를 알지도 못했고 그 윤석열 검사가 봐준 것도 없다는 건 검찰 진술 조서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대장동 사건 제가 짧게 한 몇 줄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공소장을 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동규라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이제 비전문가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이 돼서는 700억이라는 뇌물 수수를 약속받고 일부는 현금을 받고 나서 민간 사업자한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멀리 나가면 성남 시민에게 최소한 수백억의 이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기소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성남시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했고 개발권자고 뿐만 아니라 설계권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허가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에 좌천돼서 대구지검에서 계셨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공소 사실만 봐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번 그 녹취록 파문이 대선 투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 녹취록이 뭐 어떤 때는 자기네한테 유리한 건 막 주장하다가
그 이재명 후보나 여당에서 또 불리한 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복잡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여당이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선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실까 봐 걱정했어요. 정치 혐오 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보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또 사실은 선관위가 부실 선거가 있었잖아요. 관리가.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모든 부분 포함해서 심판하시고 진실을 밝혀내시려면 반드시 본투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한 말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기를 불러온 사람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상식과 공정, 법치를 회복하는 사회 만들어낼 겁니다. 이걸 좀 믿어주시고요. 꼭 정권 교체로 상식과 공정이 회복되는 사회, 국민들이 불러낸 후보를 다시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맘카페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후보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했는데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살 나라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의 막판 변수와 판세 분석 그리고 D-1위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유권자들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두아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이나 오후 늦게 투표하러 가실 분들은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대선 특집 방송 2022 국민의 선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